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위나라 말기, 그 격동의 시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세 명의 황제가 연이어 등장했었죠. 조방, 조모, 그리고 조환. 네, 맞습니다. 이 어린 황제들의 시대와 맞물려서 어떻게 사마씨 가문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나라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왕조, 진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로 참고할 자료는 삼국지 중에서도 제왕기, 고기양공기, 그리고 진류왕기 이 부분입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단시 어떤 사건들 또 인물들의 속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행적들을 따라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목표는 단순하게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위나라가 어떻게 또 왜 무너져 내렸는지 그 본질을 좀 파악해보고 또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 그들의 선택과 운명이 어땠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이란 무엇인가, 또 충성은 뭔가, 이런 격변기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생생한 단서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인물, 바로 제왕 조방입니다. 이 조방은 시작부터가 약간 좀 미스테리해요. 그렇죠. 명제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냥 궁에서 길렀다 이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고 정확한 출신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덜컥 황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권력자들이었던 대장군 조상, 그리고 태위 사마이가 함께 섭정을 맡게 되죠. 초기에는 그래도 상징적인 조치들이 좀 있었어요. 군괄 공사 중단시키고 노비 해방시켜주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역에서 화완포라는 신기한 직무를 받아서 신하들한테 보여줬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불에 안 타는 천이라는데. 아, 네네. 그 화완포 이야기. 그거 재미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록에는 불타는 산의 나무 껍질이다, 불쥐털이다 이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붙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죠? 위나라 초대 황제, 그러니까 문제 조비가 자기 책 전론에서 세상에 그런 불타지 않는 천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런데 그 아들인 명제 때 실제로 이 화완포가 흔상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책에서 그 구절을 슬그머니 빼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좀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런 주석이 남아 있습니다. 허허, 아버지가 좀 민망했겠는데요. 약간 그렇죠. 과거의 단원이 현실 앞에서 좀 무색해진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와는 별개로 시간이 흐르면서 섭정을 맡았던 조상하고 사마이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지죠. 네, 처음엔 같이 했지만 조상이 점점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고 사마이는 병을 핑계로 뒤로 물러나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정시 10년, 서기 249년, 바로 고평능 사변입니다. 맞습니다. 조상이 황제를 모시고 고평능에 제사 지내러 간 사이에 그 빈틈을 노려서 사마이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군대를 동원해서 수도 낙양을 장악하고 황태후의 조서를 받아내서 조상을 면직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반역 혐의로 몰아서 삼족을 멸해버리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정적을 제거한 수준이 아니라 사마이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황태후의 조서라는 명분과 또 군사력이라는 실력을 결합해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을 보여준 아주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챙긴 거네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사마이가 이후에 승상자리나 구속 같은 그런 파격적인 대우는 사양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겸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실권은 다 쥐었으니까 그런 형식적인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겉으로는 한나라 명신 곽광의 예를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겸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권력은 이미 손에 쥔 상태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석 같은 황제 버금가는 특권도 그건 태조, 조조 같은 큰 공덕이 있는 분이나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받냐? 이러면서 사양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이 이미 그 이상이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인 쇼맨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그 힘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2년 뒤에 터지죠. 왕릉의 반란 시도. 왕릉, 태위였죠. 네, 태위 왕릉이 조방을 패하고 초왕 조표라는 다른 황족을 세우려고 했지만 사마이에게 발각되어서 결국 실패하고 자결하고 맙니다.
이걸 보면 사마 씨의 권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동시에 그에 대한 방발도 여전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사마이가 권력을 다지고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사마사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데 이때도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맞습니다. 가평 6년, 254년에는 중서령, 이풍, 광록대부 하우현 같은 인물들이 사마사를 제거하려고 모의했다가 발각되어서 처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조방마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네, 폐위 명분은 표면적으로는 조방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정사를 안 돌보고 맨날 놀기만 하고 심지어 곽태우에게 불손하게 군다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글쎄요, 실제 기록을 보면 사마사가 황태우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폐위 조서를 받아내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위략 같은 기록에는 사마사가 보낸 곽지라는 사람이 태우한테 대장군 뜻은 이미 정해졌고 군대까지 동원했는데 안 따르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이야, 무서웠겠네요. 그렇죠. 결국 황제의 폐위조차 사마씨 마음대로 진행된 거죠. 어린 황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또 권력 투쟁이 얼마나 비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방은 결국 제왕으로 강등됐다가 나중에 소령현공으로 다시 봉해지고 그래도 꽤 오래 살아서 43세에 사망합니다. 참 꼭두각시 황제의 슬픈 결말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고귀양공 조모입니다. 자, 이 황제는 앞선 조방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문제 조비의 손자니까 정통성 면에서도 좀 더 강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기록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즉위한 후에도 신하들하고 경전이나 역사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즐겼다고 하죠. 네, 예를 들면 이런 토론을 했어요. 한나라를 중흥시킨 소강이라는 군주랑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이런 거요. 오, 흥미로운데요? 조모는 뭐라고 했나요? 조모는 망하기 직전의 나라를 덕으로 다시 일으킨 소강을 더 높이 평가했어요. 이런 토론이 그냥 지적인 유의에 그친 게 아니라 어쩌면 강력한 사마시 세력 앞에서 황제로서 자신의 존재감, 정통성, 그리고 지적인 권위를 어떻게든 드러내보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죽하면 당시 사마소의 측근이었던 종애조차 조모의 재능은 조식에 버금가고 무용은 조조와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와, 대단한 평가인데요. 하지만 그런 총명함이 오히려 비극을 부른 걸까요? 사마소가 형 사마사의 뒤를 이어서 대장군이 되면서 둘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렇죠. 당시 상황도 복잡했어요. 관구검 문음의 난이라던가 또 제갈탄의 난 같은 내부 혼란이 계속됐고 오나라나 촉한과의 외부 충돌도 끊이지 않았거든요. 사마소 입장에서는 점점 이 총명한 황제가 부담스러워졌을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같은 게 있었을까요? 감로 4년 259년에 여러 우물에서 용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다들 길조라고 좋아하는데 조모 혼자서 용은 군주의 상징인데 하늘이나 들판에 있지 않고 왜 우물에 갇혀 있냐.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잠룡시라는 시를 지어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 불만이 점점 쌓여갔군요. 네, 그러다가 결국 폭발한 거죠. 감로 5년, 260년. 그 유명한 말.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도 다 안다. 스마자오시진 로린 게지. 이 말을 남기고 직접 칼을 들고 사마소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이야, 정말 영화 같은데요? 황제가 직접 쿠데타라니. 근데 결과는 너무 비참했죠. 네, 시중 왕침, 상서 왕경 같은 아주 소수의 측근에게만 계획을 털어놨는데 그중 왕침하고 왕업이 바로 사마소에게 밀고를 해버렸어요. 아, 배신을 당했군요. 그렇죠. 왕겸은 끝까지 말렸지만 조모는 죽는 게 뭐가 두렵냐 이러면서 수백 명의 노복들을 이끌고 직접 궁궐문을 나섭니다. 잠시 사마주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지만 결국 사마소의 신복인 가충이 이끄는 군대에게 가로막히죠. 그리고 거기서 네, 가충의 부하 성제라는 사람이 황제를 눈앞에 두고 머뭇거리니까 가충이 뒤에서 사마공께서 너희를 기른 게 바로 오늘을 위함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재촉했고 결국 성제의 칼에 조모는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시해 당하고 맙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대낮에 황제가 신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라 정말 충격적입니다.
기록에는 사마소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땅에 넘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마소의 숙부인 사마부가 달려와서 시신을 안고 막 통곡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쇼였을까요? 글쎄요, 사마부의 통곡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마소의 놀람은 아마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건 직후에 곽태우는 조모가 오히려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등 이런 죄목을 들어서 폐위하는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장례조차 일반 백성처럼 치르려고 했어요. 네, 황제인데. 네, 신하들이 간청해서 겨우 공작의 예로 치러졌지만 한진춘추 같은 기록에 따르면 아주 초라한 장례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위나라 황실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사마 씨가 이제 정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표한 거나 다름없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끝까지 황제 곁을 지키려 했던 상서 왕경은 어떻게 됐나요? 왕경은 결국 삼족이 멸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모의 그 총명함과 저항 정신이 오히려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앞당긴 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모의 죽음으로 위나라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마지막 황제, 진류왕 조함은 정말 이름뿐인 존재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화는 조조의 손자이긴 했지만 조모가 살해된 직후에 사마소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된 인물이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꼭두각실 수밖에 없었죠. 그의 치세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위나라 자체의 일이라기보다는 사마 씨의 위협을 더 빛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경원 4년 263년에 등해와 종회가 촉한을 멸망시킨 일입니다. 삼국 중 하나였던 촉한이 멸망한 거군요. 이 공로로 사마소는 마침내 진왕의 자리에 오르고 예전에 그토록 사양했던 구석까지 받게 되는군요. 이제 정말 황제가 되는 일만 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구석이라는 게 황제의 버금가는 권위와 특권을 상징하는 9가지 하사품인데 보통 선양,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주기 직전에 받는 그런 수순이었거든요. 사마소는 이걸 받으면서 동시에 공후백자 남의 5등작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이제 노골적으로 새로운 왕조를 위한 기반을 닦기 시작합니다. 권력이양 준비가 착착 진행된 거죠. 하지만 사마소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하고 하미 2년 265년에 사망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사마염이 진왕 자리를 이어받고요. 네, 그리고는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마염은 진왕이 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조환에게 선양을 요구해서 위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죠. 과정은 어땠나요? 순조로 왔나요? 네, 과정 자체는 과거 한나라 헌제가 조비에게 선양했던 그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평화적인 정권 교체 형식을 취한 거죠. 조환은 진류왕으로 강등되어서 업당으로 보내졌는데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앞서 저항했던 조모와는 달리 순순히 선양 요구에 응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서진 왕조가 들어선 후에도 꽤 오래 살았어요. 302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비운의 마지막 황제였지만 천수는 누린 셈이죠. 이 마지막 시기에 보면 촉한이 멸망한 후에 성도에서 옥새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성신이라는 글자가 있었다거나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타나서 이제 태평해질 거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기록들도 보이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이렇게 한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격동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하늘의 뜻이라든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특별한 징조 같은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거군요. 네, 그런 염원이나 해석이 반영된 기록일 수 있죠. 성도에서 발견된 옥새의 성신, 즉 이루어 믿으라는 글자가 있었다는 거나 거인이 나타나 태평성대를 예언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결국 사마 씨의 진왕조 개창을 정당화하고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황제가 스쳐 지나가고 결국 사마 씨 가문이 위나라를 대체했습니다. 이 모든 격동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 혹은 교훈 같은 게 있다면 뭘까요? 역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어린 황제를 내세운 섭정체제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권력 공백은 필연적으로 투쟁을 낳고 그 과정이 때로는 황제를 시해하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마 씨의 성공은 단순히 군사력만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점, 아주 치밀한 계획,
또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 정치적인 술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잔인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결단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개인의 선택도 중요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조모처럼 저항하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환처럼 순응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하고 비교적 평온한 말년을 보낸 경우도 있으니까요. 개인의 성격과 선택이 어떻게 다른 운명을 가져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역사기록 말미의 평가처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애초에 명제가 어린 조방을 후계자로 삼았던 그 결정 자체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여운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록 속에는 조모가 신하들과 벌였던 그 소감과 한고조에 대한 역사 토론이라든지 우물안의 용과 같은 어떤 징조 해석 같은 내용들이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인 군사력과 정치적인 음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지적인 탐구나 징조에 대한 관심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을 어떻게든 다르게 이해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려 했던 그들 나름의 몸부림은 아니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